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먼저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니끼리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니끼리 선생님은 프로젝트 시리즈를 통해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2000년 초반 뉴욕 미술계의 그야말로 앙팡테너블로 급부상하신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 미술인이십니다. 선생님은 그 시리셔만의 뒤를 이어서 정체성의 탐색을 심화시킨 작업이라고 당시에 높게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현두 선생님,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역대 최연소 올해작가상을 수상하셨고요. 요즘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초기에 휴머니즘이 깃든 지금 전 시대 그런 작품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루저니즘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계시고, 무엇보다 간단한 신작 발표를 통해서 작가적 성실성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작가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님으로 모신 분입니다. 문학평론가이신 신영철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선생님은 몰락의 에티카라고 하는 평론집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느낌의 공동체를 쓰시면서 원래 직업이 문학평론가셨는데 스타 평론가로 직함을 바뀌신 분이십니다. 시보다 잘 쓴 시평, 소설보다 잘 쓴 소설평, 거의 평론가로서 예술이 되어버리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선생님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토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영어로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한국말로 하게 돼서 그냥 되게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잠깐 제가 이 글을 신영철 평론가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었었는데 사실 되게 반가웠었던 게,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작업할 때 제 작업에 대한 평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많이 읽어왔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작가 입장에서 이 어떤 아카데믹하게 분석할 수도 있고, 미술평론 시각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평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평론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특히 제 작업 같은 거에서는 제 마음을 읽어내기, 제 감정? 이거를 읽어내는 평론이 미국에서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특히 개인 정체성에 관한 그 어떤 연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왔던 서구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평론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고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 내가 왜 이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느낀 어떤 감정 안에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 동양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어요. 작업을, 내가 예술가가 되는 거, 아니면 작업을 시작한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오늘 지금 잠깐 봤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정서가 슬픔에 가까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그걸 읽고 드디어 내 마음을 읽어주는 평론을 만났구나. 역시 이런 지금 감정이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못 느꼈던, 평론을 읽고 못 느꼈던 그런 어떤 위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프로젝트를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이미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이 작품 안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이고, 저는 이 작품의 어떤 비꼬는 재미, 위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할 때 제 감정이 사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슬픈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가 시작이 발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멜랑콜리한 어떤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느낌도 있었고 저 스스로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삶에 대한 전체적인 허무라고 할까요? 그런 제가 약간 허무주의자인 것 같긴 한데 그 허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할 수는 있지만 왜 제가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이 되게 절실하다 보니 허무한 어떤 그런 느낌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되게 허무했기 때문에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슬픔이 있지 않았었을까. 이 프로젝트 작업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허무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 작품을 절실하게 했던 그 안에서의 그 감정을 얘기해주는 평론가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다른 작품들이 되게 명쾌하게 평론을 해주시고 되게 통찰력 있게 평론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평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반가웠고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 작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오랫동안 제가 작업을 97년도부터 했던 작업이고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 작업이 어떤 작업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94년도에 중대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갔어요. 가서 별 생각 없었어요. 도피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좀 뉴욕에서 좀 한 2, 3년 패션 사진 같은 거를 살짝 하고 오면 다녀와서 좀 굉장히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냥 그 막연한 생각으로 어차피 시집이야 일찍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을 갔죠. 갔는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제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무한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도망가 다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티스트가 된다면 어린 생각에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차에 재밌게 살고 싶은데 이 고뇌하는 아티스트가 된다면 내 삶이 너무너무 골치 아플 거야. 난 무서워, 싫어. 이제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맨날 도망다녔던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아트를 안 하려고 했고 무조건 패션 사진을 하자, 커머셜학을 하자. 그래서 패션 사진을 했는데 이 패션 사진을 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데이비 라샤펠이라는 패션 사진가 스튜디오에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유학까지 와서 패션 사진을 벌써 2년, 3년 하고 있는데 이제 평생 이걸 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이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제 집에다가 내가 대학원을 가야겠다. 저는 그때 대학원이 아니라 그냥 패션 사진 수료를 하는 걸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집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대학원을 가서 이제 아트 쪽으로 공부하고 오면 제가 교수라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작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아무런 아트 교육에 대한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게 저한테는 다행이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흰 도화지 같았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갤러리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작업을 많이 보고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막연히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냥 막연한 생각? 그러니까 그게 이게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저 혼자서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솔직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프로젝트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똑딱이 카메라 하나 들고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왜 무슨 블루스,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되게 조그만 경상도의 건산이라는 그런 시골 효녀였는데, 그래서 어떤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세계에 대한 결핍? 이제 그것 때문에 매일 뭐 영화 보러 대구까지 나가서 영화를 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나가서 매일 영화 보면서 도대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호기심들. 그래서 어릴 때 뭐 블루스 음악도 듣고 뭐 컨트리 음악도 듣고. 근데 저는 그 감정을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블루스 음악을 들으면 그 흑인들의 그 감정이 너무나 알겠는 거예요. 저 혼자는. 내 작업으로 그걸 한번 보이고 싶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시기로 증명을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도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어떻게 보면 현대 예술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정체성에 관한 제 생각들에 대한 정리도 되어지고,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구나, 작업을 할 때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저를 좀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파츠라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파츠라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변하고 이제 뭐 사회 속에서 다른 모습들이면, 파츠 같은 경우는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제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파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제가 그때 당시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였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 막 야구 좋아하고 막 이러는 데서 야구 관심 하나도 없는데, 그 친구 좋아하니까 야구장 따라가고 좋아하는 척을 뭐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제가 막 너무너무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친구들한테는, 남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무시를 해요. 그래서 왜 나는 똑같은 나인데 이쪽 가서는 무시하고 이쪽 가서는 막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고, 뭐 이게 뭘까? 도대체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뭐가 맞는 거야? 나는 턱만 여자야? 스윗한 여자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서,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라는 관심이 생겨서 팔츠가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팔츠라는 작업을 남자와 같이 사진을 찍고 거기에 남자를 이제 잘라내서 그 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였고, 사람을 잘라내므로써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누굴까라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가 보면 니키리가 어딨지? 니키리가 누구지? 라면 팔츠는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지? 라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관심을 주면서 반대로 다시 내 얘기를 하는 그런 반대되는 어떤 방향의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팔츠가 끝나고는 제가 AKA BTS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페이크 다큐를.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미국에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도대체 아티스트라는 이 정체성은 뭘까? 사람들이 내가 강연을 가면 공항에서 픽업할 때 내가 생각했던 니키리가 아닌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어떤 니키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통해서 바라보는 아티스트 니키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근데 제가 그냥 제 자신을 두 사람의 니키리로 나누어서 허브의 니키리 2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롤플레이를 해본 작품이에요. 페이크 다큐로. 그래서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즈라는 뒤에 보시는 작품을 이제 했는데,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 관광객들을 그려주는 그런 그 공원에서 그려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도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티스트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 가서 돈을 내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조악한 그림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태리에서 보는 나의 모습, 동양인의 조금만 이 여자의 모습을 그리는 거랑 저 남미에서 그리는 거랑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거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초상화를 그리지만 그 이태리에서 그리는 화가랑 남미에서 그리는 화가가 과연 비슷하게 그릴까? 다르게 그릴까?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이 될까? 안 될까? 프랑스에서 그리는 내 모습은 프렌치같이 나타날까? 이태리에서 그리는 내 모습은 이탈리아같이 보일까?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남이 보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그 초상화를 한 3장 정도를 그려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겹쳐가지고 밑에서 라이트박스에다 불을 켜서 이제 그 레이어즈를 찍은 그런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프라치 레이어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연장 같은 느낌으로 뭐 완결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답니다. 저는 할 일이 다 있으니까 연태 씨에게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이태리 선생님 작업이 이거보다 훨씬 다양하시고 지금은 그 한편으로는 상업영화, 장편영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네, 올해 찍어요. 올해 찍고 내년에 네, 아마 네, 그건 완전 상업영화 하시고 예술영화도 또 네, 보러 오세요. 그래서 영화 감독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에 정은도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미술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태리 작가는 정말 용기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몰랐기 때문에. 되게 멋진 조화를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미토라고 하는 도쿄하고 후쿠시마 원전하고 딱 중간쯤에 있는 곳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미토 미술관의 큐레이터 선생님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현대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으로서 큐레이터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같은 걸 느끼고 저를 와서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리서치를 해주길 바라서 저는 완전히 일본 사람도 아니고 딴 나라 사람이니까 이방인으로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내 사랑 진이 작업 중에 고등학생인 친구가 자기가 청소년으로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을 극단적인 미술력으로 세상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면은 플리프 같다고 해서 둘이서 3,190m의 기다랗게 산을 9시간 등산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친구가 10년 후에 올해 미토 국제 영화제 총감독이 돼서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히라시마 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히라시마 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친구가 그 미토 미술관의 큐레이터하고서 같이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저하고서의 어떤 히스토리 같은 걸 보면서 내 사랑 진이란 작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방사능과 가까운 지역에 사니까 외국 사람들이 떠나고 싶거나 또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씩 산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사랑 진 작업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작가로서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작품은 뭐 해봤자 사진 2장이고 예술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무엇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챌린지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서경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제일 교포이지만 지금 디아스포라인이라는 거나 아니면 나의 서양 음악 소백이라는 이런 책 쓰신 분인데, 그분이 바라본 후쿠시마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제가 접하고 나서
이걸 제가 부자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리터를 가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내사랑 진리를 처음 제가 접하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98년도에 영웅이라는 사진을 찍게 되면서 처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영웅은 분당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에를 놀러 가면서 아파트 단지와 쇼핑몰이 끊임없이 반복된 거기에서 우연히 오토바이를 타고서 폭주를 하던 중국집 배달부가 교통사고를 내는 현장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건널목에서 건너가던 고등학생을 쳤는데 제가 이제 119를 부르고 그 고등학생을 보니까 오토바이에 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또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낸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둘이 똑같은 2학년인데 한 친구는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는 몇 학년 몇 반 누구고 아버지 성함은 누구고 선생님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 냈던 친구는 이렇게 여고생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서 저 욕을 하면서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거들먹거리고 있었는데 119 구조대원이 와서 그 사고 냈던 친구 손을 잡으니까 하면서 그때서 애 얼굴에 표정으로 드러나는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제가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은 한 장의 사진 속에 누군가의 모습과 얘기를 담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사랑 진리를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장의 사진, 즉 현실과 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느린 기술로 천천히 바꾸면서 사실 모델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 같은 것을 주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었고 이게 처음 대한공간 육구에서 2004년도에 보여질 때는 지금 옆에 깜깜한 방에서 사실 전 굉장히 일주 선화문화재단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같이 슬라이드 프로젝션을 전시하기 굉장히 힘든 것에 프로젝트도 중고로 구해주시고 찾아가지고서 해서 지금 슬라이드 듀플리케이션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되게 어렵게 작품의 원형을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2004년도에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대한민국 녹두의 지하에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전시가 될 때 방명록이 있어요, 전시장에. 근데 제 위에 굉장히 과장된 표현과 함께 하트와 함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행복한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막 말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줄을 찍 꺾고서 누가 꿈이라는 것은 현실로 사진으로 이렇게밖에 구현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잘 보호합니다 라고 등급을 써놨어요. 근데 한 페이지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관점이 같이 놓여 있는 걸 보고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는 것이 제가 뭔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발다. 사실은 저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 때 뭔가 명제가 필요하고선 그것이 그 사람의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선 꿈이란 명제하에 둘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그 과정 자체가 저게 되게 재밌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을 항상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스폰서나 사실 제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가지고서 남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건 사실은 제 스스로가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가 있을 때마다 그 작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12개 나라에서 24명의 꿈을 실현시켰고요. 사실 그 중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이스탄불 비엔날레 측에서는 제 작업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서 제가 누군가의 꿈을 사진으로 실현시켜주면은 아크뱅크라고 하는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내서 그걸 실현시켜주겠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훔쳐나가는 친구인데 수학선생님이 꿈이라서 얘가 시험만 붙으면은
실제로 수학생 결제까지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은행에서 가서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었었고 사실 이 작업을 통해서 작품 끝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서로 연락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작품 끝나고 나서 야 네가 내 꿈을 맞췄어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었고 아시아에서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2주 만에 꿈을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내더라. 에이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라는 용기를 얻었다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사실은 비주얼 아트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뭔가 결과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저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게에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돈 주고서 빠이 하고 가면 될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뭔가 과정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제가 뭔가를 얻는 그런 것이 많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원더랜드 시리즈는 정말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그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과소평가 그래 이거 뭐니? 이러면서 물었다가 뒤통수 맞는 경험을 애들로부터 하게 되고 사진 애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것과 사진이라는 것과 어른의 눈으로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지에 대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제 나름대로 게임을 풀듯이 그렇게 나갔던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원철이라고 합니다.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미술 비평이 참 재미가 없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리라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쓴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는 그 자체가 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 영역 외에는 거의 쓰지를 않고 가끔 영화에 대해서는 씁니다만 웬만한 기회는 다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연결돼서 글을 쓰게 됐어요. 아마 그거는 말 것도 없고 여기 청중분들을 다 합쳐도 현대미술에 대해서 아마 제가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오래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많은 영감을 주셨고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는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좋은 글을 썼느냐 하는 건 아니고 제 스스로도 참 성에 안 차는 글을 쓰게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두 분의 작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년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좀 엉뚱한 얘기들을 그래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아차 싶었던 건 뭐냐면 두 분의 작품을 모니터로만 계속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크기 제가 워낙 잘 모르니까 크기도 전혀 달라고요. 그리고 이 정현도 작가님 그 지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걸리는 패턴 이런 식이구나라는 것도 와서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미리 봤으면 제가 옛날에 좀 부지런했으면 그런 전시하실 때마다 가서 봤을 텐데 못 보고 그냥 모니터로만 보고 글을 써가지고 미술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건 와서 보고 써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지금 알았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학평론이라는 거는 그냥 집에서 책만 주거나 들여다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리고 미술평론계에서는 가끔 작가분들 인터뷰도 하고 글을 쓰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학평론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혼자 읽고 혼자 쓰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최문정 선생님께서 혹시 두 분을 만나보시겠냐라고 하시길래 만나기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미키리 작가님은 약간의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좋게 읽었다고 하셔서 용기를 좀 얻었는데 정현도 작가님은 지금 아마 들어가지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미처 못 읽으셨을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글이 짧아서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단락은 건너뛰고요. 정현도의 내 사랑 진이 연작을 봅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봅니다. 먼저 보는 사진을 자연스럽게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고 뒤에 보는 사진이 그 기준에 가해진 변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준과 변형을 판단하는 프레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진이 시리즈의 경우 그것은 현실과 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사진을 보고 나서 다시 왼쪽을 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꿈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대로 꿈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현실이 단지 현실로만 존재할 때 그것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폐쇄된 공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꿈으로 통하는 문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주체는 자기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요컨대 현실이 꿈과 나란히 놓이는 순간 벌어지는 일은 현실을 현실로 재발견하는 일입니다. 별로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정현도 작가의 진이 시리즈는 감상자인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델이 된 당사자에게 이 작업은 어떤 감흥을 느끼게 했을까요? 제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정현도 작가의 작품만이 아니라 그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인터뷰에서 정현도 작가는 작업을 시작할 때 모델에게 허심탄회하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질문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런 질문은 일종의 침입과도 같습니다. 꿈이 있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꿈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꿈을 잊고 살아가는 일을 치근하다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 감각이지만 어쩌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일인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꿈 없는 삶 혹은 꿈 잊은 삶의 안원함 혹은 안전함을 붕괴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너의 꿈이 무엇이기에 너의 현실은 이러한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듣는 사람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정현도 작가가 이 연작에 내 사랑 진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상명을 촉발합니다. 물론 이것은 잘 알려진 대로 미국 ABS에서 방영된 시트콤의 한국어판 제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게 될 것이 분명한 방향으로 생각이 진행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암타운 달랑이 편집한 천일 영화 제5권에 나오고 지금은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제공한 이미지들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 진이라는 캐릭터는 평온한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행복의 전령사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권에서 진이가 병 밖으로 나왔다라는 반영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암시하듯 이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 속에 대중의 무의식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 관용구를 곱씹으면서 꿈을 자각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을 충격에 대해 생각합니다. 다시 진이 시리즈를 봅니다. 현실의 모델과 꿈속의 모델은 거의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이가 나타나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배경만 바꿔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꿈을 실현시킨 사진들은 지나치게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마술일 뿐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에서 저를 오래 붙드는 것은 표정이 없는 인물들이 나온 사진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홀린 주체들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정현도의 작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감성에 반대하면서 그의 작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천천히 발생해서 오래 지속되는 어떤 파문입니다. 그 파문은 두 사진 사이에서 나옵니다. 현실만 있다면 소박한 리얼리즘이 되었을 것이고 꿈만 있다면 힘없는 판타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현도 작가는 현실과 꿈을 나란히 늘어놓고 그 두 사진 사이의 공간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 공간에 붙일 만한 가장 적절한 이름은 진실이 아닐까. 니키리 작가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피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녀는 여러 정체성들을 자유롭게 수행하면서 정체성이라는 범주의 허구적 억압성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이런 작업은 근대적 경계들이 무너진 탈근대적 상황의 예술적 표현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19세기 중반 댄디들의 21세기 버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현대적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흘러가는 순간들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공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인간은 그 자신, 그의 비밀, 그의 숨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명하는 사람입니다. 니키리 작가가 하고 있는 작업이야말로 자기의 세공과 발명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 연작을 보면서 저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자연스럽다는 느낌과 어색하다는 느낌. 이 얼마나 다채로운 정체성의 실험인가.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니 시스템이 부여한 고정된 정체성을 과감히 벗어던져라. 그러나 어느 사진에서건 우리는 그곳에 바로 니키리가 있다는 사실을 어김없이 발견하고 맙니다. 그녀가 머리 모양과 스타일과 심지어 피부 색깔까지 바꿔도 우리는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보는 순간 우리는 그녀가 그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맙니다. 그녀가 1970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이승이라는 이름의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 이것은 작품 외적인 정보를 작품 내부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노이즈인 것일까요? 그러나 이 노이즈 역시 작품의 일부분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작품들의 진정한 의도는 니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니키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 명제의 충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충분히 엄밀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층위가 2개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분석학의 오래된 구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와 녹음된 나의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릴 때처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와 나를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나의 무의식이 썩 다르다는 충격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가 대체로 착각에 가깝다는 것이고 그런데 후자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니키리의 작품을 보면서 이중적인 느낌을 받는 것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층위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시스템으로부터 계속 도망칩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층위에서도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키리는 없지만 니키리는 있다. 저는 니키리 작가의 작품이 그와 동시대 작업을 한 동시대 시인들의 시와 동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설가는 자신과 구분되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내지만 시인은 어떤 화제를 택하더라도 결국 시인 자신의 가면에 불과하다고 흔히 간주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시인들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인 자신이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과거 세대와는 달리 국가, 민족, 부모, 이념 등등에서 자유로워진 해방된 정체성들의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혹은 그렇게 믿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정체성의 위라는 비평적 상표는 이론적 허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포스트 모던하게 유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앓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경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누구도 될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그러나 언젠가는 정반대의 말을 고통스럽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다. 나는 누구도 아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저는 니키리 작가의 프로젝트 연작을 보면서
앞에 말이 아니라 뒤에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때 저는 아마 또 작가의 의도와는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웃음에서 어떤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웃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서도 진짜 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정현도 작가에 대해서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키리 작가의 진실은 웹 프로젝트들 사이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작품에서 충격을 받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니키리 작가의 작품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부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 역시 지금 이 순간 어떤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진짜 나일까요? 뛰어난 예술작품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윤리학적 덕목이 아니라 인식론적 덕목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정직하게 인식한다는 것. 그 무엇이란 무엇일까요? 정현도 작가의 작품에서 핵심은 두 개의 사진 사이에 있습니다. 한 인간의 진실은 현실이나 꿈 어느 한쪽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현실과 꿈 사이에 있겠죠. 니키리 작가 작품에서도 핵심은 여러 사진들 사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여피족도 아니고 히스패닉도 아니고 펑크족도 아닙니다. 그녀의 진실은 그 정체성들 사이에 있겠죠. 이 사이를 존재론적 감극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정직한 예술은 이 감극을 인식합니다. 감극을 발견한다는 말과 감극을 창조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감극을 발견한다는 것은 감극을 벌린다는 것이고 감극을 창조한다는 것은 감극을 버린다,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현도 작가와 니키리 작가의 작품은 감극을 벌리고 또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감극으로서의 존재, 감극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런 나인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나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닐까요? 네, 이상입니다. 그 사상가의 일과 작가의 일과 미술사가의 일 속에서 무언가 묻혀지고 미술 안으로 다시 갇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신영철 선생님의 문학평론이 그렇고 사실은 살짝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학의 글솜씨가 문학의 글발이 미술에는 없을까? 니키리 선생님이 살짝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사적인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영철 선생님을 내가 좋아하고 존경을 하지만 과연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구심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힐까 그런 사실 약간 짓궂은 그런 호기심도 없지 않았는데요.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 먹힘이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락강이 나오고 풍화가 나오지만 그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그걸 풀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글을 통해서 이렇게 관람객이 그 독자가 작품을 삶의 지평으로 이렇게 열어놔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평론이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30분 남아있거든요. 질의 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있으셨는데 아니요. 저는 작가로서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보면은 톰 행스가 떠나간 여자친구 때문에 슬퍼서 달리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웨스트 코스트로 가게 되고 또 기도로서 뛰다 보니까 이스트 코스트가 있어서 미국을 여러 번 횡단을 하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고 얼굴에 묻은 거 닦으면 스마일이 되고 뭔가 사람들이 달리면서 같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묻는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I gotta run 무슨 그냥 뛰기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가라는 것이 되게 바보 같은 자기 운동력에 의해서 자기 방식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끼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붙여주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 작품을 보고선 말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행평론가님께서 쓰신 걸 보면서 저는 역시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정말 뛰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술가가 뭔가 대단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비롯됐던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스러울 수 있는 지금 능력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예술가와 예술 작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술 작품의 전설이라는 것은 그 같이 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글이나 또는 제가 아까 전에 미토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것도 사실은 글 쓰시는 분에 의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신영찬 선생님께 질문이 있어요. 저도 그 문학평론집이랑 산문집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왜 문학평론 하시는 분들은 문학평론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령 전 김현 선생님 평론도 좋아했었는데, 김현 선생님 글 중에서는 미술에 대한 글도 일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여전히 20세기 초에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마티스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글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당대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리 적은 걸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영찬 선생님 생각도 궁금하고, 주변에 함께 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냥 아주 간편한 대답이 있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잘 아는 거면 해야지요. 뭐 이런 대답이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글을 쓰면서 저도 느낀 게 있었는데, 그냥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노력을 안 한 거가 더 맞는 것 같고, 뭐 시간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핑계인 것 같고요. 그냥 스스로 닫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스스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반성을 하기도 했었고, 이거는 문학 자체를 보는데도 별로 좋지 않은 태도일 수 있겠다. 제가 제 대답을 오늘 길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한 1년 전부터 이제 영화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피하다가 그냥 쓰게 되는 경우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면,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영화가 많았구나. 그걸 잘 모르고 지냈던 거죠. 그래서 영화도 서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소설을 읽으니까, 이거는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로서 공유하는 지점이 있는데, 뭐 왼쪽 팔은 안 쓰고 오른쪽 팔만 쓰겠다는 식과 뭐가 다를까, 이런 반성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처음으로 보시다시피 미숙한 이런 글을 처음으로 쓰면서 두 분 작가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동시대 미술가들도 좀 보게 되고, 책도 많이 사서 읽게 되고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정말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써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나온 이야기가 참 흥미롭고, 일단 그 내용 중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술 평론을 하는 입장하고 문학 평론을 하는 입장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이 참 이번 전시의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은 작품을, 미술 작품을 볼 때 문학
문학적인 시각은 이렇게 보고 미술 이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이어서 이제 조금 추가를 하고 싶은 제 견해는 저는 그 시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우리 각자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전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굳이 꼭 그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의미가 아니고 그 시각을 이렇게 고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정말 어떤 아름다운 창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영 선생님이 보시는 어떤 문학적인 시각이 굉장히 저한테도 정말 터치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저희랑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미술 시각적인 면에서 시각 이론을 하는 입장에서 보는 그런 부분이 제가 기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서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야지만이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학평론 하시는 분들도 미술하시고 미술평론하는 사람들 문학적인 글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다 혼재된다면 저는 창조적인 어떤 그 뭐랄까 작품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선생님과 저의 시각이 조금 다르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것이 아닌 다른 면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해도 될까요? 문학평론, 물론 문학평론, 무슨 미술평론, 음악평론 다 나눠지고 거기서 다들 쓰는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법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문학평론을 제가 신영철 선생님 문학평론을 좋아하는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건 어떤 문학적인 저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평론이 정리해줘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술의 본질, 삶의 본질 이런 것들이 다 통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문학이든 어쨌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제 다른 문법으로 얘기가 되어질 때 제가 평론에서 가장 좀 답답하게 느낄 때는 뭔가 굉장히 많은 문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본질을 집어주지 않을 때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평론가라면 사실은 어떤 다른 분야의 평론에서도 본질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사실은 좀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결국 평론가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느낌의 공동체에 나와 있는 그 창비 300권의 부처라는 글에서 이제 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비판적으로 해주셨죠. 워낙 주옥 같은 문장이니까 살짝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읽기와 다시 읽기 사이의 시간이 사유의 시간입니다. 묘사의 발견과 교훈이 편안한 문장으로 엮어진 그러한 시 앞에서 독자는 사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특질들은 진보적이라기보다는 그저 대중적인 것입니다. 예술은 먼저 예술 자체를 혁신하면서 우선 인간을 바꾸고 멀게는 제도의 변혁에 기여하겠다는 가망 없는 희망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가 바뀝니다. 인간의 혁신, 사회의 변혁 이런 것을 기여하고자 했었나 하고자 했었다면은 이렇게 성공했었나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하필 따옴표하고 소위 담아오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길래 이것이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같이 느껴지는 어떤 공간일까? 선생님의 함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이웃 동네에서 좀 신기한 사람이 하나 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무슨 학술 심포지엄에서 제가 발표를 한 기분이어서 제가 요 질문만 답하고 그다음 제가 두 분한테 질문 하나 드리는 좀 넣을게요. 방금 이제 인용하신 구절은 워낙 그냥 들으시면 맥락을 잘 모르실 텐데 창작과 비평이라는 개간지를 수행하는 창비라는 출판사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내는 이제 시집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 시리즈가 300권째 됐을 때 축하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고언 같은 걸 좀 덧붙이자는 취지로 쓴 글의 한 대목인데 창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문학계 안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출판사다. 그리고 7,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가장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거기서 주로 책을 내셨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창비에서 주로 내는 시의 대체적인 경향은 아주 서정적이고 따뜻해요. 그걸 이제 예전에는 민중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뭐 미술에서는 특히 좀 다르시겠지만 그 전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뜻하고 상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급진성과 결합하는 예술적 급진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대중성과 되게 멀었지 가까운 게 아닐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 20세기 초에 그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미술 쪽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80년대 뭐 민중 미술의 어떤 분위기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분들이 미학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인 이 이상한 아이러니가 왜 한국 문학에는 있을까?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던진 질문인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늘 떠올렸던 거는 제 얼마 안 되는 지식이나마 미술은 그렇지 않은데 왜 문학은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제대로 아는 게 맞다면 미술에서 정치적으로도 급진적인 분들은 20세기를 통틀어서 외부 사회를 보면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예술가들일수록 형식을 파괴하고 대중에게 쇼크를 가하려고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문학은 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질문하신 게 미술 쪽에 제가 뭔가 얘기를 할 만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미술 쪽으로부터 뭔가 영감을 받아서 문학적인 한 얘기였기 때문에 순서가 다시 일로 가는 거는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입장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론가니까 누구한테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하고 싶지 않고요. 그동안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정말 국내외 수많은 평론가들의 글을 보셨을 텐데 이게 꼭 내 의도와 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참 이렇게 나한테 자극적이었던 혹은 인상적이었던 그런 코멘트가 있었다면 특히 지니 시리즈와 프로젝트 시리즈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평론가로서. 저는 사실 영어로 된 평론이 많았어요. 한글로 된 평론은 거의 제가 읽어본 적이 제 전시 개인전 작년에 오프닝 할 때 저를 미국에서 오랫동안 알고 계신 지인분이 있었는데 블로거였어요. 미술. 그분이 저에게 글을 써준, 저는 그분 글을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써준 글이라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으니까 사실 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그리고 오늘 글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두 번째 읽은 글이 아닐까 싶은 거의 첫 번째가 다름없는 그리고 다 미국 글이었었어요. 근데 왜 영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읽고 나면 까먹어요. 무슨 다 읽긴 읽어요. 읽긴 읽는데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각인이 잘 안 돼요. 누가 남자가 나한테 사랑해 그러면 딱 알겠는데 뭐 알러뷰 그러면 뭐 이런 기분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글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분 글보다도 제가 지금 쓰신 글을 접하고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 문을 한번 만들어주고 나면 주체는 자기 자신에 갇혀있다라는 것과 그 공간의 꿈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말과 굉장히 와닿는데 사실은 그냥 예술 착각하는 사람들 평론을 보고서도 내가 뭐 이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계속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전시장에 긴 복도가 있는데 거의 한 30m 넘는 긴 복도가 있는데 여기를 작품을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할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서 어떤 식으로 이걸 다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제가 작년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때 보였던 식스포인트라는 작품도 어떤 일본의 큐레이터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내 사랑 진리를 지칭하면서 쓰신 글이긴 하지만 당신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스포트라이트를 두고 길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플래시를 수상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게 식스포인트라는 작품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글을 쓴다거나 평론을 한다는 것이 작업 활동을 하는 작가한테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상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은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는 말이 저한테도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 작가님께서는 그런 예술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예술가는 타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요셉 보이스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 아니죠? 기지 씨가 굉장히 멋있게 얘기를 해서 제가 결론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 저는 생각에 끈을 놓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생각을 놓을 때 세상이 되게 편하고서 좋아 보이는데 결국 작품을 만들려면은 생각이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작가들이 물론 연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요셉 보이스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얼굴을 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나랑 닮은 점, 다른 점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과연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찍었다고 할 때 그게 꼭 타인을 타자화시키면서 남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미키리 선생님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연출하고 본인이 왜 출연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전 또 간단한데요. 저는 항상 간단하네요, 대답이. 그때 당시에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었어요. 돈이 없고 집에서 붙여주는 거 빠듯하고 작품을 해야겠고 모델한테 돈 줄 수 없고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되게 현실적인 요건이 제일 먼저 저한테 따라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이거를 누구한테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남에게 부탁하기에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이끼리 씨가 저 작업에서 선생님이 나라는 슬픔이라는 글을 쓰셨지만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던 부분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것은 타인을 찍더라도 결국 되게 예술가의 이고라면서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것이 타인을 찍더라도 결국 그걸 통해서 나를 비춰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이끼리 씨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분석하더라도 자기를 비추는 방식이나 남의 꿈을 통해서 저를 비춰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예술이라는 게 어떤 풍경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표정을 내가 본 표정을 잡아내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배우 시나리오 제가 썼는데 그 여배우를 보면 그냥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쓰다가 외우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사실 뭐 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여건 안에서 이 작업의 성격상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보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저 그림 사진을 다시 봤을 때의 반응이나 아니면 그 사진을 찍었던 모델들의 반응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그렸던 아이들은 6살에서 8살이에요. 그리고선 작품은 몇 달 뒤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다 전시장을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까먹어요. 너가 그린 거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여자아이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요라는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작품을 다시 스페인에서 게이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허락됐을 때 법적으로 허락됐을 때 첫 번째로 결혼한 커플이 그 작품을 컬렉션을 하게 돼요. 그 아이로부터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개중에 조금 큰 아이들은 기억을 하고 되게 흐뭇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작품 앞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렸던 아이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이키리 선생님 얘기를 참 잘 해주셨지만 그 어떤 가장 본유적인 거, 진실된 것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본유적인 것을 저는 공유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였었는데 그런 것을 공유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살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폐쇄적이고 좀 어렵게 하는 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금 순간입니다. 그래서 왜 미술이 그 문학보다 이렇게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아무래도 언어겠죠. 네,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저희는 주로 시각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학은 정말 버벌 뭡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그 언어를 쓰시는데 그 물론 언어의 그 유희력이라든지 그 표현력은 저희가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나이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하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작품을 보는 어떤 시각적인 감성이랄까요? 이제 그것을 제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어떤 그 작품이라는 여기서도 좀 사진이지만 사진은 이제 하나의 평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임, 이 평면에다가 작품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이 그 프레임, 이 표상의 어떤 그 뭐랄까 그 표상의 어떤 그 사이트라고 할까요? 그 장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로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상의 사이트 장은 이제 시각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말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굉장히 그 뭐랄까 굉장한 정교한 언어가 필요하고 또 고도의 어떤 뭐랄까 좀 집중된 그런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에는 되게 미숙하나 그러나 보는 시각에 있었을 때는 워낙 이제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의 또 언어가 굉장히 딸리는지라 그거를 잘 풀어낼지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와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쉽게 잘 풀어낼까 하는 건데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저의 관심은 어떻게 이 리얼리티를 아까 표현의 어떤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레임에 나타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작가들이 어떻게 풀어냈을까 하는 그 점에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정말 설명을 잘 쉽게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영철 선생님 글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 문학가는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아름답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기존에 보통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을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문학이 참 잘 얻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쉽게 말을 구사하고 좀 아름답게 쓰는 표현 방식을 배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정현도 선생님, 유기르 선생님, 신영철 선생님, 짧은 간단한 얘기